자, 이번 시간에는 674페이지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보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 535조에 있죠. 계약 체결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성립한 경우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주의가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걸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법 535조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535조 조문을 한번 볼게요.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원시적 불능이 있는 경우에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고, 그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죠.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계약이 유효되었다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면 이행할 책임이 발생해서 그 계약 내용도 이행했다면 상대방이 이익을 갖겠죠. 그 상대방이 받을 그 범위 안에서 배상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 단서는 그죠. 자,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상대방,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의 요건입니다. 즉 상대방이 손해 발생한 상대방이 그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상대방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는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 그의 상대방,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535조의 2항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래 되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535조에 이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죠. 계약이 성립했는데 그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원시적 불능이 들어간 거예요. 이행 불가능한 것이 계약 성립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성립된 계약의 효과는 이렇게 되겠죠. 무효인 계약이 되겠죠. 그 무효인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상의 채권도 생기지 않고 채무도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무효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효. 그런데 이 계약 성립 당사자 중에 두 번째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은 계약 당사자 중에 일방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그러면 어떤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악이죠.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 있는 거죠. 몰랐지만 부주의가 있었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죠. 계약 상대방은 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이런 상태로서 손해가 발생돼 있다. 상대방이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것을 요건이라 그러면 효과로서 이렇게 되겠죠. 효과는 바로 여기 상대방은 일방에 대해서요. 일방.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일방에 대해서 자기의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기가 이행했더라면, 즉 이 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이행되었을 것이고, 이행되었다면 이때 상대방이 취득했을 이익이 있겠죠. 그걸 이행이익이라 그래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 범위 안에서 이 신뢰 이익을 청구한다. 이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행이익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신뢰 이익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효과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러고 객관적으로 주어지니까 요 두 번째 일방이나 타방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주관적 요건 이렇게 하겠네요. 개별적 사유니까 개별적 사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535조가 적용되려 그러면 반드시 이 요건을 갖추었어야 됩니다. 이 요건 이렇게.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은 되지 않았지만 체결 과정에서 교섭을 하다가 말이죠. 부당하게 일방이 파기해버렸네요. 어느 일방이. 교섭 과정에서 계약 체결하는 과정, 즉 이 과정을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조건을 맞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조건을 맞추다가 다 계약이 체결될 만한 상태가 됐는데 어느 일방이 부당하게 야, 나 너하고 계약 안 해. 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부당 파기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이 부당 파기한 교섭을 부당 파기한 이 일방에 대해서 야 너의 부당한 파기 때문에 나한테가 손해 생겼다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일방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청구. 이렇게. 자, 이렇게 이 근거가 어디냐 이거죠. 근거. 우리 민법상의 근거는 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 이것은 535조를 여기다 유추 적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여기다 유추 적용해서 그 상대방은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 판례는요. 판례는 여기는 민법 750조에 불법 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 규정을 적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750조. 왜냐하면 우리 판례의 근거입니다. 판례는 이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아직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고 성립이 안 돼 있고 또 여기는 원시적 불능도 적용될 수 없죠. 그죠? 이런 요소가 없다. 이 요소가 있어야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다. 누가? 부당 파기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750조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우리 시험은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학설적인 내용, 뭐 법적 성질을 논의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써야 되는 경우죠. 주관식으로 쓸 때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요 내용만 알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꼭 여러분은 정리를 해 두셔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676페이지 가면 자 거기 효과 보세요. 위 요건이 충족되면 과실 있는 부주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 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 배상액은 바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했으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 범위 안에서 신뢰이익을 청구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에요. 535조 확대 적용. 이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의 부당 파기가 이루어져서 그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근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 논의예요.
535조를 적용할 것이냐, 750조 일반 불법행위를 적용할 것이냐, 요 논의를 거기에 확대 적용이라는 내용에 정리해 놨습니다.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부당 파기. 자, 이렇게 해서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로 쭉 정리해 봤네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요. 이제 계약의 효력입니다. 681페이지죠. 계약의 효력. 자, 계약이 일정에 성립해서 효력 효과를 갖추면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약정된 내용대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계약의 효력은요. 우리 민법상 계약은 여기는 채권 계약을 말해요. 계약의 효력.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계약을 체결하면 그래요. 채권 채무 관계가 생깁니다. 당사자에 그죠? 이렇게 생겨요. 이 채권 채무의 구체적 내용은 바로 이 계약의 형태, 뭐 종류에 따라서 그 채권 채무가 정해지겠죠. 그죠?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각각 매매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르는 채권 채무가 생길 거고, 위임 계약을 했다면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위임 계약 내용에 따르는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길 거고,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개별적 채권 채무 관계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계약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쌍무 계약의 일반적 효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약의 효력은 바로 이 계약이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는 쌍무계의 일반적입니다. 이 계약의 효력을 일반적인 내용이 어떤 걸까?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효력,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때 먼저 쌍무 계약의 효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 쌍무 계약의 특성, 특질, 요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쌍무 계약은 대가적 채무를 선입시키는 거잖아요. 쌍무 계약 선입 당시에 계약 당사자에게 대가적인 채무를 서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대가적 채무의 성질은 성립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그 다음에 존속상의 결련성 또는 소멸상의 결련성이 있어요. 이 결련성이라는 이 성격이 바로 쌍무계약의 특질입니다. 특성입니다. 너의 채무가 성립하니까 내 채무도 성립했다. 너가 이행하니까 나도 이행한다. 너의 채무가 존속하니까 나의 채무도 존속한다. 따라서 너의 채무가 소멸해버리면 내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거다. 이러한 결련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다는 거죠. 딱 붙어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관계가 밀접한 관계로서 그 채무가 서로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쌍무계약의 결련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682페이지 가면 쌍무계약의 효력의 동그라미 2번 쌍무계약의 특질, 이 두 개의 채무, 양채무는 성립상의, 이행상의, 존속, 소멸상의 결련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이행상의 결련성에 의해서는 너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 안 한다. 그래서 너가 이행할 때 나도 동시에 이행한다 라는 그러한 작용이 이루어지겠죠. 채무관계에서. 그죠? 따라서 이걸 뭐하냐?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니까 너의 채무 이행 안 하면 나도 채무 안 한다 이거죠. 이행 안 한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뭐하냐? 동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항변하겠다. 자기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자고 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동시에 이행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행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존속상의 권련성 또는 소멸상의 권련성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너 채무가 소멸한다면 내 채무도 소멸해야 된다 라는 성격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의 잘못 없는 상태로 소멸했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 채무는요 소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있단 말이에요. 불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쌍무계약상 성격 때문에 너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내 채무도 소멸하자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손실의 위험을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 라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여기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의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지? 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생겨요. 존소상의 결련성, 소멸상의 결련성 여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쌍무계약의 특성, 즉 이행상의 결련성과 존소상의 결련성 또는 소멸상의 결련성 이 두 개의 성격 때문에 쌍무계약이라면 이런 문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권능의 제도 그리고 위험부담이라는 이 제도가 쌍무계약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쌍무계약의 특성 때문에 이 두 개의 제도를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다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계약상의 효과를 귀속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마지막으로 다뤄요.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자, 먼저 동시행항변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위험부담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시행항변권 볼까요? 자, 항변권이니까 일단 거절 권능이죠. 거절권이다. 성격상 그죠? 거절권이에요.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 거절의 내용이 뭐냐? 동시에 이행 안 하면 나는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 성격이요. 자기 채무 이행을 이행 제공, 이행을 제공이나 이행 이것을 연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의 거절권입니다. 그죠? 채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의 연기적 성격의 거절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하죠. 뒤로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할 때 나도 이행 제공하겠다. 그때 갔어. 지금은 이행 못하겠다. 라고 거절하면서 뒤로 연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 속성입니다. 기본적 속성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교재는 683페이지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연기적 항변권. 거기에 보시면 의에 기억해 보시죠. 동시행 항변권이란 것은 쌍무계약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 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해 오면 그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왜? 너도 내한테 이행해야 되는데 너는 이행 안 하면서 왜 청구만 해오냐 이거죠. 그래서 나도 내 채무 이행을 안 하겠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하냐? 상대방이 나한테 이행 제공할 때까지.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행 제공하면 나도 그때 이행하겠다. 이게 바로 동시행 항변권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동시행 항변권은 대가적 채무를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공평하죠. 이 공평한 이념의 실현에 맞는 그러한 제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제도다 또는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만든 제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곧 공평의 이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원리죠. 여기에 근거한 그러한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만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미리 제공해버려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동시행 항변권에 관계되는 내용의 규정들은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가져요. 스스로 먼저 이행을 제공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것을 굳이 법에서 강제할 필요 없죠. 그걸 방해할 필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 질서 해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먼저 이행한다고 해서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한다고 해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동시행 한명권은 임의적인 성격이다. 그죠? 임의적 성격. 그래서 당사자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동시행 한변권은 다음 페이지 684페이지 가보시죠. 거기 보면 동시행 한변권과 유치권을 비교해 놨어요. 자, 먼저 그 유치권과 동시행 한변권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요. 자기의 채무 변제를 받으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건네 반환해 주죠. 따라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평하다 그죠. 상대방은 채무를 부담하는데 자기는 돈 안 주면서 물건만 가져가는 것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유치권도 역시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동시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그 취지가 채무 이행을 이행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다. 그죠? 그런 면에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동시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럼 이때는 법원이 판단할 때요. 상대방이 또는 피고가 유치권이나 또는 동시행 항변을 가지고 있는 피고라면 그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한다든가 또는 동시행 항변권을 법관 앞에서 행사한다면 법원은요. 원고의 청구하는 내용의 권리도 인정되고 상대방의 즉 피고의 유치권 또는 동시행 항변권도 인정된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도 맞고 피고의 주장도 옳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결로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는 우리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라는 형태로 판결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당해 목적을 이행하고 채무를 이행하고 또 동시에요. 원고도 피고에게 이행을 하라 이렇게 판결해요. 그러니까 주고받아라 라고 판결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름하여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 그 성격을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공평의 원칙을 실현한다. 신칙에 근거한다 이 말이죠. 또 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세 번째는 상환 급부 판결을 소송상에서는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자, 차이점은 뭐냐?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에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즉 채권자가 물건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유치권은. 그러나 동시행 항변권에 있어서의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채무 내용이 물건을 급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금전을 급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채무가 있겠죠. 따라서 굳이 물건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두 개는 다르죠. 동시행 항변권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채권적 성격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기본적 성격을 달리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뭘까? 동시행 항변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일단 존재하죠. 그죠? 채무의 존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요. 이 상대방 채무가요. 그럼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
없이 청구만 할 것.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쌍무계약상에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채무 이행을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은 자기의 채무는 이행 또는 이행 적용하지 않고서 청구만 한 거예요. 자기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청구만 해온 거예요. 자기 권리만 행사한 거죠. 자기 권리만. 이때 드디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동시행 한변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이럴 때 이제 동시행 한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이 말이죠. 동시행 한변권이 발생한 행사예요. 자, 그러면 이때 동시행 한변권이 갖추었다면, 동시행 한변을 가졌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여기는 첫 번째, 민법상으로는요, 이걸 실체법상 이렇게 표현하죠. 실체법상으로는 이 동시행 항변권이란 것이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일정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존재효 또는 당연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효력의 내용이 뭘까? 그 효력의 내용이 그래요. 채무 불이행, 즉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잖아요. 그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잖아요. 자기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게 숨어 있어요. 이행을 채무자가 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즉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지체가 되겠죠.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이행지체라는 책임을 면제받는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면제하니까 어떤 내용이냐? 면제 내용은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를 못합니다. 상대방 이런 것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예요. 그 외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 채권으로 삼아서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요 두 가지가 우리 민법상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데 특히 이 효과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아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 해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송법상 효과는 어떻게 될까? 소송법상 효과는요, 반드시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채무자가 피고가 되어서 원고로부터 이행 청구를 당했을 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는 것을 법관 앞에서 행사해야만 일정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때 이것은 행사효라고 해요. 그러면 행사효의 효력이 뭐냐? 바로 행사해야만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직권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법원이 심판했을 때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면 그 행사의 효과가 이제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원고의 청구도 인정되고 피고의 동시행 항변권도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법원은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합니다.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효과가 소송법상 효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행사효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겠어요. 여기에 존재효, 당연효는 민법상의 효과, 실제법상 효과, 행사효는 소송법상의 효과.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다. 자, 이러한 내용이 동시행한변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살펴볼까요? 684페이지 성립요건에 보시면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채무의 존재라는 성립요건이 있어요. 1번 동그라미. 그렇죠? 동일한 계약에서 쌍무계약이어야 되죠. 거기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는 쌍무계약이 당사자한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채무 채권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채무가 인수되거나 채권이 양도되어도 여전히 동시행한변권도 존속합니다. 유지된다는 거죠. 물론 이때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의 존재. 자, 그 다음에 686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적이 있을 것 이거죠.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 도래했다 이런 거죠. 다만 말이죠. 여기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A에 보시면 불안의 항변권이 있을 때, 이게 불안의 항변권은 뭐냐면 후이행 의무자, 나중에 이행해도 되는 사람은 동시행 항변권을 먼저 이행할 사람이 행사 못하죠.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이행합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후이행 의무자가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할 수 없는 현재의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야. 후이행 의무자한테. 이럴 때는 선이행 의무자가 먼저 이행해버리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해버리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후이행 의무자가 이행기에 도래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이행 의무자라고 미리 이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 불안한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즉 후이행 의무자에게 발생한 현재의 심각한 이행 곤란한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는 선이행 의무자는 내 의무가 선이행 의무지만 나는 지금 이행하지 않겠다. 너의 심각한 그 현재의 이행 곤란한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는 나의 선행 의무를 이행을 거절한다 라는 거절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거절권 이름은 뭐라 그러냐, 상대방의 불안한 상태가 있으니까 그거 없어질 때까지는 나는 동시행 항변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걸 이름하여 불안의 항변권이란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에 B 동그라미 있죠. B 동그라미 보면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던 중에,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하는 거죠. 이행 지체하고 있는 거죠.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기를 지났는데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이행 지체하는 중에 상대방 후이행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기가 도래해버렸어요. 그러면 양 당사자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같이 잡으죠. 그때부터는 동시 이행관계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의무자의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 중에 후이행 의무자의 이행도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이후부터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689페이지예요.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 효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행 거절 권능이죠. 너 채무 이행 안 하니까 나도 이행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절 권능입니다. 연기적 항변권으로서의 거절 권능 이거죠. 그게 기본적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기적 거절권, 연기적 항변권으로서의 거절 권능입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채권을,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자 자신의 채무 이행은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동시행 항변권이다. 자, 이때 구체적으로 니은 동그라미 소송법상 효과는 행사하면
그때 법원은 심판할 수 있고 심판에서 인정되면 상환 이행 판결을 하는 거다. 즉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90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2번 이행지체 저지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민법상의 효과, 실체법상 효과예요. 즉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하는, 저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한테.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주셨죠. 이런 내용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상계 금지효 했는데 이것도 역시 민법상의 효과예요. 그렇죠? 거기에 내용을 잘 봐두십시오.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동채권으로 하여입니다. 수동채권 아니에요.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러니까 지금 나 상계할래 라고 하는 상계권을 주장하는 사람 있죠. 나 상계할게 니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상계할게 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채권, 이걸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나 상계한다라고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 이 사람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내 자동채권은 상대방한테 동시행 한 병을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의 채권에 상대방이 동시행 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채권에 동시행 한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름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동시행 한 병이 붙어 있는 채권.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동시행 한 병도 소멸하니까 당 상대방은 동시행 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걸 소멸시켜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92페이지 가면 명문 규정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확대 규정해 놓은 것도 있고 우리 판례가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판단한 예도 있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한 판례를 나타낸 것도 있어요. 거기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한 판례를 보시면 변제와 담보권 소멸, 변제와 담보권의 등기를 말소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선후관계예요. 거기에 예컨대 1번 변제와 담보권 소멸했는데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변제와 담보권 등기가 되어 있는 저당권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주는 의무, 저당권자가 또 양도담보권자인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를 담보권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주는 의무. 그래서 변제하는 행위와 등기 말소 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자나 양도담보권자가 등기 말소를 해줄 의무. 이 두 개는 선후관계라는 거예요. 변제가 먼저 되고 난 뒤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관계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일어났죠. 채권증서 반환은 그런 뜻입니다.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서 채권자한테 주죠. 내가 너한테 돈을 이렇게 빌렸다. 그래서 내가 채무자다 라고 이렇게 차용증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사인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변제할 때 그러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그 차용증서는 채무자한테 돌려줘 버려야 되죠. 일단. 그렇죠? 자, 이 두 개 관계가 뭐냐?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변제하고 나서 차용증서를 받는 거다는 거야. 차용증을. 선후 관계란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것도 마찬가지. 전자가 선이행 의무, 대금 지급 의무인 후자가 후이행 의무란 거예요. 이런 관계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자, 요 요건 세 가지, 그 다음에 효과. 시험은 이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 민법상 효과와 소송법상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정리할게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